아니 우리 장윤선 선배는 이번에 순방은 안 가셨는데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갔습니다. 아니 근데 호위 비행을 했다는데 네. 우리 뉴스공장의 박형광 기자는 그걸 찍었더라고요. 그 호위 안에서. 비행을 찍었어요? 왜냐하면은 기자들이 꼬리칸이거든요. 아, 잘 보이는 예. 칸이구나. 대통령께서는 못 봤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은 안 앞쪽이거든요. 보이니까. 예, 안 보여요. 뒤쪽이라서. 뒤에 붙으면 안 예,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사진 찍겠다고 대통령 체면에 기자실까지 올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오시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예, 격의 없이 소통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었는데 아마 그건 못하신 것 같고 뒷칸에 앉은 기자들이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야, 보니까 이제 우측에는 프랑스산 미라주 전투기 2대, 좌측에는 미국산 F-16 전투기 2대라는데 우리 정 변호사님이 또 이제 군사 분야의 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전투기 무슨 전투기인 거예요? 이게 미라주 전투기 이런 게. 미라지 전투기는 프랑스 다소사에서 개발한 1980년대에 개발한 이제 4세대 전투기의 대표적인 거고 F-16은 이제 많이 개량이 돼 4.5세대까지 왔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동급으로 봐주죠. 아, 그렇군요. 예, 미라주 2차이나 네. F-16이나 동급으로 봐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만 보이는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저만 느끼는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이 무기 산업은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 줄다리기를 많이 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제 무기하고 미국제 무기를 같이 출격시켜가지고 한국 옆에다 붙여놓는다는 게 네. 저는 좀 약간 정치적 상징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거기는 정치적으로는 서방 세계를 따르는데 무기 체계는 또 다 러시아제였어요. 신기하다.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 무기를 어떤 무기 체계를 쓰느냐가 우리의 짱은 누구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의 정치를 펼쳐 나갈 거야.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면이 있는데 굳이 프랑스제 비행기하고 미국제 비행기를 같이 붙였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약간 좀 뭐 물론 이제 러시아 전투기는 안 붙었지만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돼 있지 않고 제3세계와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좀 그런 사인으로 보여지죠. 야,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저 처음 알게 됐는데 보니까 UAE가 굉장히 극진하게 네.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는 것 같고 국빈 방문이라 그런지 뭐 대통령궁, 관공서 이런 데 네. 태극기가 이렇게 현출됐다고 그렇죠. 그런 보도도 봤거든요. 네. 네, 어쨌든 지금 중동 아프리카 순방이고 UAE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잘 지내야 될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있죠. 뭐 무기도 그렇죠. 그렇고 예. 에너지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뭐 대통령 뭐 내려다 보니까 사막에 태양광 쫙 빼곡히 설치가 돼 있더라. 옛날 같으면 사막은 진짜 아무 쓸모없는 땅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했는데 이게 완전히 옥토를 넘어서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많이 기대하고 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방산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무기, 예, 그리고 뭐 AI 협력, 뭐 등등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뭐 여러 등등의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갔는데요. 어느 정도나 또 방산 세일즈 차원에서 간 거니까 어느 정도나 해낼지 뭐 발표하는 내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쾌한 설명이 가능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정 변호사님은 관세 협상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핵잠수함이 들어온다는데 그렇죠. 또 예. 핵잠수함이 들어온다는데 관세 그런 문제도 있었어. 핵잠수함이 들어온다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대한민국의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됐다. 그러니까 물론 관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주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관세 문제도 제 입장에서는 저는 잘 타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잘 타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정체성상 다른 것보다 그 대통령님께서 트럼프 앞에서 핵잠수함을 요청하는 모습과 핵잠수함을 그걸 받아내고 실제 이제 건조회까지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너무 상징적으로 보여서 관세 협상에다가 뭐였지 이러는데 핵잠수함을 아니 우리 대통령실에 네. 출입하는 기자들 분위기는 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예상을 잘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핵잠 얘기를 대통령이 그것도 전 세계로 다 타전이 되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질의응답 과정이나 대화 과정에서 그냥 우연히 툭 나온 게 아니라 모두 발언은 작심하고 하는 작심 발언에 해당하는데 그 발언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 쪽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동해와 서해 양쪽의 바다 해역을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 자주 국방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방 부담도 좀 덜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연료 딴 건 우리가 다 건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연료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니 연료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대목에서 다들 좀 처음에는 놀랐어요. 그리고 좀 비판적으로 보는 기자들은 저 자리에서 중국하고 북한 얘기를 왜 꺼내느냐. 굳이. 그쵸. 그 주 토요일에 그 중국하고 아니죠. 금요일 날 그렇죠. 중국하고 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중국 얘기를 할 필요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게 다 포석이었던 거잖아요. 포석이었던 거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의 빅피처가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건데 대통령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자들 뭐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기자들이 뭐 세게 질문도 하긴 하는데 그게 이렇게 먹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네. 먹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익에 정말 이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수준의 이제 국익의 성과가 있으니까 진보 보수 매체에 상관없이 기자들도 그 출입처하고 같이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마음으로 다들 취재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사후에 이제 후일담을 털어놓는 영상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그다음 위성을 안보실장 세 분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험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고 보니까 올해가 을사년이었구나.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긴 1905년 을사조약 이 생각까지 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시작을 했었고 마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할 뭐 큰 불이익을 줄 것처럼 그 위협적인 자세를 취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관세 협정을 두고 어마어마한 걱정을 한 것도 수천억 불을 일시불로 지불을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만 한국 산업을 다 망하게 할 것처럼 으르렁거렸지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트럼프 안에 있는 진정한 필요를 보고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잠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시진핑 입장에서 중국에게 이거는 견제하면 중국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반만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 앞바다에 미국 잠수함을 돌아다니는 게 낫겠어요? 한국 잠수함을 돌아다니는 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을 직접 마주해야 된다는 부담보다 한국을 마주해야 된다는 부담이 중국 입장에서 훨씬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들하고 혈맹인 관계인 한국에서 비용을 줄여주고 자기네들 그리고 안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해외에 주둔해 있는 군대를 줄임으로써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돈을 아끼려고 하는 입장에서 정말 교과서적인 윈윈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시진핑이 그렇게 표정이 밝은 거지 백도어 이야기에서 밝은 게 아니에요. 물론 백도어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엄청난 분석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군사적인 자기네들의 압박을 줄여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외교를 잘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외교도 너무 저 잘하셨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출입 기자들이 정말 솔직히 말하면 뭐 어디 유학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뭐 미국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뭡니까 소년공 출신으로 학교도 똑바로 잘 못 다녔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남시장 그 기초단체장부터 출발해서 오로지 국내 정치에만 단련된 분인데 이분이 외교를 잘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외교적 성과, 네. 그리고 국내에서 발목을 조금 안 잡아줬으면 조금 더 큰 성과를 냈을 텐데 그냥 관세 협상도 빨리 해라 왜 이렇게 늦냐 이렇게 국내에 압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아니 요즘 실제로 윤 어게인 세력들이 반미가 됐어요. 그거 맞아요. 저희 맞습니다. 교대 사거리 저희 사무실 바로 있는데 주말에 가서 일하고 있으면 앞에서 집회를 하거든요. 막 모여가지고 미국한테만 좋은 일을 해주고 우리나라에 좋게 하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윤석열이 반미가 됐어요. 성적이 태극이 꺾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지난 100년 과 전혀 다른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우리가 2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100년이 바뀐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AI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것이고 아시아가 AI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수도
그리고 세계 AI 3대 강국으로 간다. 근데 지금 사실 그림은 잘 안 잡혀요.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에 대한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대통령 지지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가서 윤 어게인 하고 있으니 아 답답하다 아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평가가 굉장히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네. 내부를 이제 설득하는 편이었고 제가 비서실장으로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럼 한 칸 더 어떻게 얘기했냐?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후일담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차라리 관세 물어버리지. 3,500억 불을 생으로 왜 우리가 갖다 주냐. 말이 그렇지 3,500억 불이 얼만데 그걸 우리가 왜 생으로 물어주냐. 절대 그건 안 된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 말을 윤 어게인 세력들이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익이지. 예, 국익에 반하는 협상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완강하다는 했는데 평가가 그렇죠. 나온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대충 그때 과거에 민주정부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우리가 미국 앞에만 서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안보적으로도 상당히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특히 우리 외교가 상당히 이제 특히 이 파워풀한 북미국 출신들이 미국보다 더 미국을 걱정하고 미국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문법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이제 깨버리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국익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라라고 외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 보여집니다. 민주정부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때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었을 당시에 주변에서 모두 다 만류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확고하게 신념을 세움으로써 가능했듯이 지금 이 뭐랄까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대통령 한 명만의 의지겠어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의 그 의지를 받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민주정부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아니 그리고 그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관료들도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을 콕 집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터프 사나이 네. 정말 애 많이 쓰셨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치하했잖아요. 유일하게 그 남의 그 참모들 절대 칭찬하지 않는 트럼프마저도 김정관 장관을 향해서는 터프 니고시에이터인가 뭐 이렇게 맞습니다. 네. 얘기를 해서 칭찬을 하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김정관 장관을 그 에이펙 때 행사장에서 만난 이재정 국회 외통위 소속 이재정 의원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김정관 장관한테 아유 너무 고생 많으세요 힘드셨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김정관 장관이 아니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김정관 장관이 트럼프에게 장돌뱅이 기질이 있다. 아 장돌뱅이 기질. 네, 김정관 장관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트럼프는 장돌뱅이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장사꾼이다. 자기도 계속 기업에 있었다. 전혀 어렵지 않더라. 예, 힘들지 않았다. 야, 또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를 했다는 했구나. 거예요. 그래서 김정관 장관도 이거 만만한 사람이 아니네. 정치인보다 더 고단수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들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본인이 그 러트닉 장관하고 하면서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얘기도 하면서 자기 결혼 반지까지도 내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할 때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때 본인이 이제 그 협상 과정을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울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소위 얘기해서 윤 어게인 팀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뭐 흠집 잡아가지고 비판하려고 하는데 전혀 이게 안 통하잖아요. 장동혁 대표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오히려 보수지로부터 욕먹고 있어요. 무슨 격떨어지게 그런 얘기를 하냐. 보수의 품격을 좀 지켜라 장동혁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통할 정도로 너무 협상을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 진심인 겁니다.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향후 우리가 지금 이 정부 3년 까먹었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3년 까먹은 거를 좀 그 일본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반가이 생각나 지금 만회 그러니까 만회 이렇게 훌륭한 우리말이 있었는데 역시 진행자는 다르십니다. 3년 까먹은 거를 만회를 하고 또 이 정부에서 진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급하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1시간은 5,600만 시간이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팀 코리아가 돼서 이번에 기업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같이 손잡고 한번 함께 뛴 결과로 그래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예전에 떡볶이 병풍 이거랑은 좀 다른 분위기인 거잖아요. 거기다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산업부에 있는 직원한테 협상 과정에 관여했던 직원한테 김정관 장관이 어땠는지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가장 많이 읊조렸던 게 어떤 단어냐면은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를 설계를 했는데 이게 우리 기업한테 얼마나 환류가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미국에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이 우리 기업들한테 어떻게 돌아오느냐를 계속 챙겼다는 거예요. 협상 과정 내내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강단이 있는 분이고 험난한 일들도 사실은 고생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사실은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모시기가 쉬운 상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모시기가 쉬운 네. 상사가 아니어야죠 사실은. 네,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장관실에 보고 들어가면 기본 빠꾸가 3번이래. 한 번에 이렇게 무사 통과는 거의 없고 예. 게다가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의 특성이 뭐냐면 3장짜리 페이퍼를 준비해 가면은 그 사이에 이제 뒤까지 읽으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요약 정리를 해서 뭔가 이제 네. 넘어갈 모면을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은 3줄이었잖아요. 아니 그렇죠. 세 줄 요약. 문서 독해가 너무 빨라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보고서 받은 바로 형광펜으로 줄을 친대. 잘못된 부분을. 최상목은 형광펜으로 친 걸 받았던데. 그러니까 줄을 딱 그어가지고 네. 딱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바로 지적을 해 현장에서. 근데 절대로 누구처럼 성을 내거나 경로하는 스타일은 아니랍니다. 조근조근 이제 조근조근. 네. 조근조근 밟아주는 거예요. 아니 너희 들어.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정관 장관님도 기본 3번씩 빠꾸 먹으신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그러냐? 훈련 받았겠죠. 이분이 또 윗사람들을 또 윗사람 시점도 중요하니까 제가 부하 직원 말고 김정관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본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윗사람들 기본적인 그 태도가 김정관이 보고가 들어오면 완벽하게 대만족이다. 어떻게 하느냐? 백지에다가 딱 그 백지를 꺼낸대. 네. 몽블랑 만년필을 딱 꺼낸대요. 네. 그 다음에 네. 5분 동안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일단 말에 군더더기 부사가 없대. 딱 그냥 정리하면 보고서래요. 야. 그러니까 5분 요약이 완벽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김정관에 대해서 이제 모셨던 상사들이 누군지 면면을 보면 더 그런 건데 사실은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가 네. 사실은 우리 부하 직원들과의 네. 그런 관계에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네. 강단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김동연 이 부총리 시절에 모든 보고서를 경유해서 김동연에게 전달하는 장관 정책 보좌실장을 김정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조차도 네. 인정하는 부하 직원. 거기 엄청 까다로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라는 겁니다, 기자들한테 김정관이. 소문이 엄청 나 있는데. 네. 네. 그런 상사다 보니까 대통령도 아마도 1대1 대면 보고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나하나 쌓여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근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뭐 방송 나온 거 보면 생각보다 네, 되게 약간 너무 이렇게 잔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 어제 JTBC 단도직입인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는데 약간 학자인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곤소곤이라면서 목소리가 크거나 막 이런 걸걸하거나 이런 캐릭터가 전혀 아니고 그래서 되게 그런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군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지금 대중적으로도 워낙 인지도도 높아졌고 네. 협상의 주역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광주 지역 정가에서는 네. 김정관이 광주시장 후보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 출신 정필승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카더라 수준에서 카더라 벗어나지 수준이다. 네. 않는다고 네. 봐요. 지금도 뭐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총리님이 서울시장에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해봤을 때 이 사람 어디 나오는 거 아니야 싶으면 음. 기사화가 되고 기사화가 되면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이 김정관 장관님이 이 사람의 캐릭터와 과연 지방선거에 정치에 나와가지고 어울릴까? 어울릴까? 네. 저는 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우리가 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다들 좋아하는데 이 지금 MOU예요. MOU고 그리고 사실은 그 핵잠만 하더라도 후속 합의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돼요. 근데 이 개정 과정에서 미국 의회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농축 우라늄 농축 기술하고 재처리 기술까지 한꺼번에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민수용이라 하더라도 꼭 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순도 우리가 뭐 미국이 쓰는 것처럼 90%가 아니라 20% 미만의 일본과 비슷한 민수용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게 우리 기술로 또 오는 대로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이 있고 이전에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때 하도 핵무장론을 주장해가지고 우리가 민감 국가로 그렇죠. 묶여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처도에는 이 민감 국가를 해제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잠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건너야 될 산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관세 협상만 하더라도 일단 분야별로 이제 15%뭐 등등등등 결정을 했지만 철강 분야는 지금 아직 어떻게 됐는지 말도 없어요. 그리고 그 상당히 원칙적으로 잘 되었다고는 하지만 후속 합의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광주시장 지금 뭐 계속하고 싶은 분하고 새로 도전하는 분 그렇죠. 네, 네. 정치인 출신들이 아주 그냥 박터지게 하고 있는데 김정관 장관이 광주시장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광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라면 모를까. 지금은 김정관이라는 사람의 쓰임은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관세 협상과 과정에서 또 온갖 또 이슈들이 생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왜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일단은 여론조사 광주시장 여론조사를 예. 보면은 1등이 민영배 의원이시고 2등이 현역 시장인 강기정 시장이신데 둘 다 마음에 안 드나 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없는데 아니, 저 질문했을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압도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안 나타나다 보니까 물론 광주라는 데가 다양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 강자가 없는 동네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 김정관이라는 사람이 또 광주 제1고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출설이 나오는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네. 광주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누가 저한테 직접 보고해 준 얘기인 건데 자기 광주를 갔더니 하루에 2번을 마주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출마한다고 한 적은 없지만 네. 최근 들어가는 동선이라는 것이 네. 아마도 절대 강자가 없는 광주시장 선거에서 본인의 높은 지명도를 통해서 승부수를 던져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이신지.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간에 두 분 말씀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그 산업부 장관으로서 김정관의 역할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이제 요거를 방기하고 출마를 선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말인데. 이 꼭지를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장난질하듯이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을 꽂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좀 못마땅해요. 물론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그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물론 이제 여론이 먼저일까 보도가 먼저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전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정말 가만히 일 잘하고 있는 특정 공무원을 이 자리에 앉히면 어떨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려고 그러지 이런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몰이식으로 특정 정치 지형을 만들어 가려는 거 좀 저는 현직 기자들 좀 반성을 좀 많이 일리 있는 해야 말씀이에요.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세설 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지역 정가를 출입하는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치.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전해드렸고 기자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기자님한테 다음 한 주제로 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네. 넘어갑시다.